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 누리호 발사가 완전한 성공은 아니지만 발사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고 기술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발사조사위원회를 곧 구성해 최종 미션 실패의 원인 분석과 보완책 마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누리호는 내년 5월에 다음 발사가 예정돼 있고 이후 2027년까지 4번 더 추가 발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발사에는 실제 위성이 운반되는데 내년에 초소형 큐브 위성을 시작으로 이후 차세대 소형 위성과 중형 위성 순의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코로나19와 일상이 공존하도록 방역체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대답의 비율이 57%였던 지난 8월 조사 때보다 20%포인트 가까이 찬성 비중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의 기준으로 제시한 전체 인구 대비 백신 접종 완료율 70%가 이르면 내일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 집계 결과 오늘 0시 기준 우리나라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은 68.2%고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는 79.3%의 접종 완료율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자문기구 권고를 그대로 수용했는데 모더나 백신은 고령자와 면역 취약자, 얀센 백신은 접종 2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전체가 대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목표 고도인 700km에는 도달했지만 탑재체인 더미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누리호 발사 결과 브리핑에서 위성 모사체가 700km의 고도 목표까지 비행은 성공했지만 초당 7.5km의 목표 속도에는 미치지 못해 지구 저궤도 안착에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누리호 1단부는 75톤급 엔진 4기가 클러스터링돼 300톤급의 추력을 내는 게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발사를 통해 1단부 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임 장관은 또 1단, 페어링, 2단이 분리하고 3단이 성공적으로 점화된 것은 소기의 성과라며 이는 국내의 발사체 기술력이 상당 수준으로 축적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발사를 주관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발사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3단 엔진 조기 종료의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2차 발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누리호 2차 발사는 내년 5월 19일로 잠정 결정된 상태입니다. 누리호 발사의 가장 큰 변수는 1단 로켓의 정상 작동 여부였습니다. 네, 이 고비는 깔끔하게 넘겼는데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던 3단 로켓이 복병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리호의 심장인 75톤 엔진. 지난 2018년 하나의 엔진으로 구성된 시험 발사는 성공했습니다. 누리호는 75톤 엔진 4개를 묶어 1단으로 사용합니다. 4개의 엔진이 마치 하나처럼 작동하는 클러스터링이라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연구진이 누리호 발사에서 가장 큰 고비로 꼽는 부분이었습니다. 엔진 4개를 클러스팅 하는데 그 비행 중에 엔진 하나가 오작동을 하게 되면 발사체 자세 제어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발사 실패도 하게 되고요. 하지만 1단과 2단 로켓은 연수와 분리 모두 시원스럽게 통과했습니다. 우려가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3단에서 발생했습니다. 7톤급 액체 엔진이 예정했던 연소 시간보다 46초나 덜 타고 꺼져버린 겁니다. 마지막 구간에서 탄력을 받아 초속 7.5km의 속도로 궤도에 진입해야 하는데 그 속도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세부 원인과 이런 것들은 저희 기술진들이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위원회 및 내부진들의 검토를 통해서 내년 5월에는 문제가 없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7톤 엔진은 75톤 엔진보다 구조가 훨씬 간단해 원인을 찾고 개선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5월로 예정된 2차 발사에는 완벽한 상태의 누리호로
미완이 아닌 완성된 발사에 도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승규입니다. 외신들은 누리호 발사와 위성 모사체의 궤도 진입 실패 소식을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특히 누리호 발사가 한국의 자체 첩보위성 확보 등에 매우 중요하며 남북의 군비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AP통신은 누리호 발사와 모사체 위성의 궤도 진입 실패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로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10번째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그러한 능력은 보다 발전된 통신위성을 보내고 자체 군사 첩보위성을 획득하는 계획을 포함한 한국의 우주 야망에 매우 중요하다는 관리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누리호 발사가 한국과 북한의 군비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면서 양측 모두 최근 신형 무기를 시험 발사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어 우주 로켓과 탄도미사일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한다면서 한국이 누리호를 인공위성 발사를 위해 사용한다고 하지만 누리호 발사는 또한 무기 개발 확대의 일부로 간주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1.5톤의 위성 모사체가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면 한국은 1톤 이상의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7번째 국가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누리호 발사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으로 한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에 긴장감이 감도는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야심찬 우주 계획에 있어 큰 도약에 해당하는 이번 시험 발사가 성공과 실패가 혼재된 결과를 가져왔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누리호는 1.5톤 화물을 지구 상공 600km에서 800km의 궤도에 올려놓도록 설계됐다며 이는 감시, 항해, 통신, 심지어 달 탐사용 인공위성 발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우주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2차 발사에서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누리호에 지난 10년간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누리호의 첫 도전은 비록 완벽한 성공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개발 과정에 참여한 민간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며 세계 우주산업 경쟁에서도 이제 대한민국은 준비된 경쟁자로서 존재감을 굳혔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기업은 300여 개에 달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사업을 주관했지만 누리호 조립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맡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75톤급 액체 엔진 제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참여 기업에 쓰인 비용도 전체 사업비의 80% 수준인 1조 5천억 원. 단순 비교해도 나로호 때의 1,775억 원의 8배가 훌쩍 넘습니다. 특히 액체 로켓 엔진 같은 핵심 기술을 민간 기업이 함께 개발하는 등 주력 분야에 참여한 기업만도 30개가 넘습니다. 그 엔진 자체의 극저온과 이제 초고온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고 연소 압력 조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요. 제작 공정 개발 과정에서 그 난이도가 좀 높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누리호를 쏘아올린 나로 우주센터의 제2발사대도 국산입니다. 러시아 도면대로 만들었던 나로 때의 제1발사대와 달리 현대중공업이 총괄해서 지난 2016년부터 약 4년 6개월 동안 만들었습니다. 누리호 개발을 통해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2010년 누리호 개발이 시작된 초기부터 산연 공동설계센터를 구축해 관련 기술 이전을 지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우주 개발이 더 이상 할 것이냐 말 거냐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산업이 미래 경제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세계는 이미 뉴스페이스 시대,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시대로 전환됐습니다. 이미 미국의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 영국의 버진 갤럭틱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민간 우주 관광 시대까지 열었습니다.
누리호로 시작된 국내 우주 산업의 성장이 음악과 영화, 드라마처럼 한국의 우주 산업, K-스페이스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끄는 이유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됐습니다. 아쉽게도 위성 모사체가 궤도에 진입하진 못했지만 발사체 자체를 목표 고도까지 올리는 등 많은 성과를 남겼는데요. 네, 발사 현장에 계셨던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모시고 이번 누리호 발사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있었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발사 결과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정확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그 누리호는 그 전 우주 비행 과정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습니다. 네. 지구 중력을 이기고 정상적으로 이륙을 했고 또 1단 페어링, 2단, 3단이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고 또 700km 목표에 도달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3단 엔진이 46초 전에 조기 연소가 종료가 되어서 위성 모사체가 그 궤도에 안착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자, 누리호 발사 순간 저희도 스튜디오에서 지켜봤습니다만 차관님께서는 어디서 보셨나요? 예, 저는 이제 누리호 발사 관리 위원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통제동에서 전체적으로 그 현황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실제적인 발사가 이루기 전까지 좀 두 가지 현안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오전에 이제 발사된 내에 있는 그 하부 시스템 그 밸브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1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4시 발사 예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5시로 1시간 연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상의 날씨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 상층부 그러니까 10km에서 11km 이 상층부에 이제 바람의 세기, 그 다음에 바람의 변동폭 이게 이제 중요한 조건인데 어제 바람이 좀 생각보다는 셌고요. 바람 세기가 셌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우려했던 거는 이제 변동폭이었는데 저희들이 8시, 10시,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그 변동폭을 봤는데 다행히 바람의 세기는 셌지만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 부분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갈 수가 있었고요.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육안으로 그 발사체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정말 굉장히 웅장하고 안정적으로 그 올라가는 그 모습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관님께서 그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가장 궁금한 게 현장의 분위기 있잖아요. 연구진들과 또 뭐 차관님처럼 함께 보시는 분들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 현장 목소리 좀 듣고 싶거든요. 네, 그 제가 어제 좀 감동했던 게 제가 이제 2층 그 통제실에 있었는데 가까이에 있는 그 항공우주연구원 그 연구원 한 분이 굉장히 코피를 심하게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코를 좀 지압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좀 안정을 찾게 됐는데 정말 이 과정에 그 항원의 그 열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존경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격려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발사 전 과정은 무리 없이 진행됐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에 위성 모사체가 목표 궤도에는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 위성 모사체를 목표 궤도에 올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그 실패했던 원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발사체 이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공위성을 제대로 그 궤도에 올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그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그 목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실패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단 엔진 우리가 그 3단 엔진 그렇게 이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3단 엔진이 당초 이게 521초 네. 이게 연소가 되는데 475초 그래서 46초 그 조기 연소가 종료돼서 네. 그 모사체가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속도는 초속 7.5km 그 속도가 나와야 되는데 조기 연소가 종료돼서 그 속도가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낙하가 됐고요. 네. 그렇군요. 예. 뭐 차관님도 그러셨겠지만 참 연구진들이 많은 아쉬움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비록 이번 시험 발사가 최종 목표까지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분명 이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얻었던 성과들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2010년 이후에 이제 12년 동안 저희들이 그 300여 개의 이제 그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네, 그 기업이 참여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수 인재가 많이 배출이 됐고, 그 다음에 또 고흥 그 나라 우주센터와 같은 시험이라든가 또 설비 이런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기술적인 그 측면에서는 지금 누리호의 부품 개수가 37만 개 예. 이렇게 되는데 이 부품을 다 국산으로 개발을 했고 또 그 부품 중에서도 지금 그 3,300도의 엔진 이 화염을 예. 견뎌내는 그런 그 재료 소재 기술, 네. 또 냉각 기술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그 대형 탱크가 지금 한 10m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런 대형 탱크에 적용되는 용접 가공 기술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기술의 어떤 그 성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발사의 성공과 실패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금 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 경험과 지식은 이제 순전히 우리 자산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민들께서 이 누리호에 많은 박수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발사체 기술 자체가 국가 간의 이전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우리 힘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개발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가장 이제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역시 이제 발사체 핵심을 할 수 있는 엔진입니다. 네. 이 엔진이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려면 안정적인 연소 이 부분이 필요한데 이 안정적인 연소를 위해서 연소 시험을 300번 이상 연소 시험을 실시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또 엔진에 대한 수차례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네. 또 이게 이제 이 누리호가 300톤의 어떤 그런 추력을 내는데 이 300톤은 75톤 엔진을 4개를 이제 묶어서 클러스터링해서 그 추력이 나오게 되는데 이 4개를 연결하는 이 기술, 이 클러스터링 기술이 굉장히 그 정교하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그 비행 과정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클러스터링이 제대로 비행 과정에서 작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차관님 그리고 그 탱크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잘 개발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탱크 이런 부분들은 그 비행 과정에서 완벽하게 검증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탱크가 얇으면서도 가벼워야 하는 그 어떤 중요한 점이 있었다면서요? 예, 이 누리호 무게는 가벼울수록 좋기 때문에 이 탱크가 이제 워낙 뭐 10m 이렇게 큰 탱크고 또 지름이 뭐 3.5m 이렇게 큰 탱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할 수 있는지 그렇다 그러면 이 두께를 얇게 하는 그런데 이 두께가 2 내지 3mm 정도 되니까 뭐 알루미늄 우리 캔 그런 두께에 그 두께에 10m 그다음에 지름 3.5m 이렇게 하니까 그 용접 기술은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모든 기술이 정말 수많은 실패와 시험 또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이제 우리가 얻은 독자 기술이라는 점이 참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만한데요. 뿐만 아니라 아까도 좀 언급을 하셨지만 이번 누리호 개발은 국가 주도가 아니라 이 국내 기업 300여 곳의 기업이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어제 화면으로 잠시 봤었지만 장비 곳곳에 우리 기업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모습도 봤었고요. 자,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네, 이 누리호 개발하는데 지금 2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의 약 80% 한 1.5조가 기업에서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기업의
주도적으로 이 누리호를 개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제 카이 그러니까 항공 우주 산업 여기서 이제 그 누리호에 대한 총 조립 그 역할을 맡았고, 예.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서 이제 엔진 우리 누리호의 핵심 부품인 이제 엔진을 개발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발사대 예. 그 부분을 개발했습니다. 이 외에도 그 수많은 중소기업이 그 제조 기술, 그 중소기업의 제조 기술이 우리 누리호의 접목이 됐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번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스페이스 X와 같은 민간 우주 기업이 탄생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아마 스페이스 X 다 부러워하는 어떤 발사체의 그런 예. 혁신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스페이스 X가 오늘의 성공이 있기까지는 나사에서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그런 기술이 스페이스 X에 이전이 돼가지고 네. 지금의 어떤 그런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도 이제 내년 5월 추가 발사를 하고 그 다음에 27년까지 4번에 걸친 반복 발사가 있게 됩니다. 예. 그 과정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그 축적하고 있는 그런 이 기술을 민간에 완전히 이전을 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그 스페이스 X와 같은 그런 혁신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예. 네. 자, 지금도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누리호 개발의 앞으로의 과정, 앞으로 남아 있는 도전이 좀 궁금한데, 일단 내년 5월에는 또 한 번의 발사가 예정이 돼 있고 또 먼 미래에는 그 달 착륙선 발사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설명해 그렇습니다. 주시죠.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년 5월에 2차 발사, 그다음에 27년까지 4번에 걸친 이제 발사가 있고요. 이 실질적인 4번 발사 이 부분은 이 반복 발사를 통해서 신뢰성을 주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네. 한 번 이렇게 발사에 성공했다 해서 그 발사체가 성공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런 그 반복 발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발사됐을 때 이 발사체는 성공했다 이렇게 신뢰성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4회에 걸쳐서 추가적인 그런 그 반복 발사가 있게 되고요. 예. 그 우주 탐사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내년 8월에 예. 5월 이후 또 8월에 연이어서 달 궤도선이 발사가 되게 됩니다. 예. 이 달 궤도선은 어떻게 우리가 또 최초의 우주 탐사 이런 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나사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예. 중이고요. 이 달 궤도선에는 나사의 그 쇄도 카메라라는 그런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카메라는 앞으로 이제 그 나사에서 달을 착륙을 할 때 그 착륙 그 적합 지역, 네. 그 적합 지역을 탐색하는 그런 기능을 맡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년 달 궤도선을 발사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2030년까지 네. 달에 착륙하는 달 착륙선, 그 다음에 2030년 이후에는 소행성 탐사선까지 이렇게 좀 개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민간 기업이 그렇게 이제 스스로 그 발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면 이제 우주 산업이 점점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머지않은 미래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그리고 우주 발사체 개발에 따른 파급 효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누리호 개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이 누리호 즉 발사체는 인공위성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우주에 실어 나르는 그런 운송 수단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인공위성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는 GPS가 있습니다. GPS가 전부 다 위성을 통해서 우리의 그 정보를 알려주고 있고요. 예. 뿐만 아니라 이런 방송통신, 또 기상, 뭐 환경 이런 그 모든 서비스가 위성을 통해서 예.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사람 경우에도 지금 이제 최근 미국에서 굉장히 좀 흥행을 하고 있는 우주 관광 이런 서비스도 이 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서비스는 발사체라는 이런 운송 수단이 있을 때 가능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동안 우리가 그 위성들을 쏘아 올릴 때마다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그 우주 공간의 궤도에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우리 힘으로 그 위성체를 올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자, 이러기 위해서는 그 우리도 미국 나사 또 유럽의 ESA와 같은 그런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우주 정책의 이제 전문성, 이런 그 또 연속성, 이런 차원에서 전담 조직은 필요합니다. 네. 뭐 우주 정책이 최근까지는 이제 연구 개발 이렇게 이쪽에 이제 치중했는데 앞으로는 또 지금 현재도 외교, 안보, 또 국토, 해양 등으로 광범위하게 네. 확대되고 있어서 다양한 부처와 민간 조직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 참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 또 다행스럽게 국회에서 우주청을 그 입법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 법률안을 중심으로 아마 이 전담 조직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제도와 조직까지 갖춰진다면 이제 우주산업 개발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번 누리호 비록 궤도 진입에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성과를 남긴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 5월에 다시 힘차게 창공을 가르게 될 누리호의 모습을 염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1차관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상 회복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이라며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일상회복은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회복의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면서 이는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추면서 일상회복을 시작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할 때 가장 먼저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위험시설에 백신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초 제한 해제를 검토하는 식당과 카페는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3단계 지역인 비수도권에서는 자정까지,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는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통제관은 고위험 시설 출입을 위한 한시적 백신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제 도입에 대해 예방접종을 완료한 완전 접종자에 대한 것으로 여러 이유로 접종을 받기 어려운 분들은 48시간 내에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받으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환자와 사망자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규제 완화를 시행하되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은 유지하고 확진자 급증 등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번 주말까지 백신 접종 완료율이 국민의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4차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돼 확진자 수가 점차 줄고 있다며 국민 덕분에 단계적 일상회복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1,354.3명으로 직전 주에 1,609.4명보다 255.1명, 15.9% 감소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지표인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을 보면 수도권은 4.1명으로 떨어졌지만 아직 4단계 기준인 10만 명당 4명 이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에서 8명은 위드 코로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은 서울 서초구 L타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2차 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 1,083명 가운데 76.5%가
코로나19와 일상이 공존하도록 방역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답해 56.9%였던 지난 8월 조사 때보다 19.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방역 체계 전환 시점으로는 지금이 가장 적당하다는 의견이 41.8%로 가장 많았고 나중에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27.5%, 이미 늦었다는 응답이 20.6%였습니다. 기대감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반반이라는 응답이 49.2%로 가장 많았고 기대가 크다는 답이 32.9%, 우려가 크다는 답이 17.9%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권고 횟수대로 모두 맞아 접종 완료자가 된 사람이 오늘 0시 기준으로 누적 3,500만 3,778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은 68.2%고 18세 이상 성인 대상 접종 완료율은 79.3%입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기준으로 제시한 70% 도달에 필요한 추가 접종 완료자는 94만 603명으로 100만 명도 채 남지 않아 이르면 내일 접종 완료 7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는 31일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외국인이나 젊은 연령층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과 지역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헬로윈 데이 대비 음식점, 외국인 밀집 지역 특별 방역 점검 계획을 보고받고 논의했습니다. 식약처는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외국인과 젊은 청년층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주점과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이태원, 홍대, 강남역, 서초역 등에 있는 주점과 유흥시설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주점과 유흥시설의 운영 특성을 고려해 이용자가 증가하는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야간에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등 주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된 업체는 고발 조치하거나 운영 중단 및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계획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이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지난달 승인된 화이자에 이어 이들 두 백신의 부스터샷도 이르면 내일부터 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이 자문기구 권고를 그대로 수용해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CDC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는 모더나 백신에 대해 2회 접종을 마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뒤 정규 투여량의 절반을 부스터샷으로 권고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기저질환자, 그리고 의료 종사자와 교사 등 직업적 고위험군입니다. 1회 접종으로 끝나는 얀센 백신은 접종 후 2개월을 넘긴 18세 이상 성인 전체가 부스터샷 대상입니다. Given the situation that we've already approved of Pfizer and there are enough people who are looking for a booster, I'm inclined, reluctantly, to just go ahead and recommend a similar pattern for the Moderna booster. I have much stronger feelings in favor of the Janssen booster. 자문위는 또 백신 교차 접종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1, 2차 때 접종한 백신과 다른 종류의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맞아도 된다는 겁니다. CDC의 결정은 앞서 하루 전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 긴급 사용을 승인한 것을 그대로 추인한 셈입니다. 현재 미국의 65세 이상 부스터샷 접종률은 15.7%,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면 6.5%인데 겨울철을 앞두고 부스터샷 접종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건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이 저개발국에 기부한 코로나19 백신이 2억 회분을 넘겼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현지 시각 21일 브리핑에서 오늘 미국은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다. 전 세계에 2억 회분의 백신을 기부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면서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도 나서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세계가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면서 모든 기업이 백신 제조 확대에 야심차게 그리고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신이 전달된 국가는 100개국이 넘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내년까지 10억 회분이 넘는 백신을 저소득 국가에 기부하는 한편 검사 도구와 의료 장비 등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4차 대유행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동유럽 국가들이 봉쇄 조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가 28일부터 부분 봉쇄에 들어가는 가운데 이미 봉쇄가 시작된 국가도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철도역에서 긴급 방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지 시각 20일 하루에만 3만 6천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1,00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국적인 직장 봉쇄를 승인한 가운데 수도 모스크바는 28일부터 슈퍼마켓과 약국을 제외한 모든 곳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Какие-то меры я поддерживаю, но их не соблюдают и за ними не следят. Вот я езжу в метро, очень много без масок, в транспорте очень много без масок. 동유럽의 라트비아는 21일부터 봉쇄가 시작돼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출근이나 꼭 필요한 외출이 아니면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5시까지 집 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Kāpēc? Kāpēc mēs nevaram būt starp Eiropas valstīm, starp Skandināvijas, starp to? Nu, man gribētos, ja? Bet acīm redzot, mēs neesam vēl izauguši līdz. 라트비아는 인구의 3분의 1 정도인 러시아계의 저조한 백신 접종률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사람들의 접종률은 평균 62%나 되지만 러시아계는 절반도 안 됩니다. 실제로 백신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주로 동유럽의 옛 공산권에서 더 심각합니다. 라트비아를 비롯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는 대체로 냉전 시대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곳들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세계적으로 수수료 갑질 논란에 휩싸인 구글이 구독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수수료를 내년 1월부터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종전에는 구독 기반 앱은 첫 해 매출의 30%를, 그 이후는 15%를 수수료로 구글 플레이 측에 내야 했는데 이번 조치로 첫 해부터 구독 기반 앱 수수료율이 일률적으로 15%가 됩니다. 구글은 구독 서비스 사업자가 고객 이탈로 인해 둘째 해 이후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인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아울러 전자책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수료율도 10%로 낮췄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치로 구독 서비스로 전환하는 앱 개발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누리호 발사와 관련한 소식이 가장 주목을 받았을 텐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는 이 누리호 발사라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예. 저희도 한 주간 이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그렇죠. 하지만 그 밖에도 과학 분야에서는 주목할 만한 소식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른 중요한 소식들도 놓칠 수가 없는데, 자, 먼저 5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앞서 보도로도 보셨지만 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을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이 접종 후에 2개월이 지난 이 18세 이상 성인한테는 부스터샷 접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얀센과 모더나 백신 등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 부스터샷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서 이 얀센 백신의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 부스터샷 필요성이 빠르게 제기가 됐는데요. 이 얀센 백신을 맞은 미국 내 62만 명의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이 분석을 해봤더니 올해 3월까지는 88%에 달했던 예방 효과가 이 5개월 후인 8월에는 3%로 아주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물론 이 모더나라든가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이 같은 기간에 예방 효과가 떨어지긴 했는데요.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한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국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추가 접종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는데 얀센 백신의 경우는 이 미 FDA는 접종 후에 2개월이 지나면 이 부스터샷을 맞아도 된다 이렇게 봤지만 부스터샷은 보통 이 접종 후에 6개월이 지난 뒤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이 다음 주 보건당국의 발표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추가 접종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던데 과연 어떤 방안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4위 소식은 뭔가요? 네, 최근에 이 백신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이 백신을 맞은 사람 옆에만 가도 이 부작용이 옵는다. 이런 주장이 펴졌습니다. 이 백신 접종자의 곁에만 있었는데 두통이라든가 가려움증,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경험담들이 잇따라 나온 거죠. 이른바 이 쉐딩 현상이다 이런 용어까지 등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 쉐딩 현상이라는 것은 이 몸 안에 있던 어떤 물질이 밖으로 배출이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현상을 뜻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만든 유전자 치료제의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 코로나19 백신은 보통 이 죽은 유전체인 사백신을 이용했기 때문에 더는 이 바이러스가 증식을 한다거나 몸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이 쉐딩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이유로 이 미접종 임신부가 백신을 맞은 사람과 접촉만 해도 유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떠돌기도 했는데요. 이 화이자의 내부 문서에 명시돼 있다는 그런 주장까지 나왔지만 확인 결과에 근거 없는 내용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이 백신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아직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은 만큼 이런 허위 정보에도 눈길이 가는 게 사실인데 부작용 전염 같은 현상은 없다는 거 이걸 분명하게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3위 소식은 뭐죠? 네, 이 말기 암 환자들의 경우는 이 현재 나와 있는 약으로는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이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신약의 임상시험입니다. 새로운 치료제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이 환자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셈인데요. 최근에 이 항암제 임상시험 기회가 수도권에 지나치게 몰려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신현영 의원이 식약처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인데 이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임상시험 건수를 봤더니 국내 임상시험 전체의 94%에 달했고요. 경기도에서는 5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으로 가면 상황이 크게 달라졌는데요. 이 상당수의 광역단체에서는 참여 가능한 임상시험이 10%대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수도권에 사는 암 환자의 경우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면 서울이나 경기도의 의료기관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임상시험이 수도권에만 집중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 암 환자들이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당연히 더 몰리게 되는데요. 가뜩이나 현재 이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평등한 의료 혜택을 좀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자, 다음 2위 소식은 뭔가요? 네, 얼마 전에 이 미국 정부가 독성 유해 물질로 꼽히는 이 과불화 화합물의 이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규제를 좀 강화를 해서 적어도 2023년까지는 이 물질을 아주 퇴출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게 조금 낯선 용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널리 사용돼 왔던 물질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화장품이라든가 세제 또 치실에도 쓰이고요. 또 과거에는 프라이팬 코팅제로도 쓰였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 쓰는 테이크아웃
종이컵 있잖아요. 거기도 코팅제로 이 과부라 화합물이 쓰였습니다. 네. 이 과부라 화합물이 유해 물질로 꼽히는 이유는 일단 한번 배출이 되면 자연에서는 분해되지 않고 고분자 상태 그대로 남기 때문인데 몸속에 쌓이게 되면 생식 기능 저하와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이 호르몬 체계를 교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과부라 화합물을 줄이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사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현지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절반 이상의 이 물질이 들어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에 이렇게 규제가 강화가 되면 아마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국내에서는 국제협약인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서 이 과부라 화합물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토양이나 물에서 검출되는 양은 아주 극미량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정부가 아주 시급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건강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자, 1위 소식이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이 때이른 한파가 찾아오면서 아주 급하게 겨울옷 꺼내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네. 맞아요. 이번 주에는 이 주말이 지나면서 좀 풀릴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올겨울은 예년보다 더 추울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2월에는 눈이 아주 많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올겨울 추위가 매서워지는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이 북극 상공에 있는 영하 50도 안팎의 찬 공기를 제트 기류가 가둬놓고 있는데요. 이 제트 기류가 점점 느슨해지면서 냉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죠. 네. 이 제트 기류는 북극과 중위도의 기온차가 클수록 팽팽해지는데 북극 쪽이 따뜻해지면서 이 기온차가 줄게 되고 제트 기류가 오히려 느슨해진 거죠. 또 이 북극 바다 얼음의 면적이 평년보다 줄어든 점도 한파의 원인이 되는데요. 얼음 면적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북극의 기온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트 기류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예. 전문가들은 기후 예측 모델을 보면 올해는 좀 특히 추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지만 아주 작은 변동에도 이 기후 전체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네,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거야 했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자, 이번 올겨울 채비 잘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한 주간 주목받은 소식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태양전지로 불리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인 25.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유니스트 석상일 교수 연구팀은 태양전지 소재와 페로브스카이트를 결함 없이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해 태양전지의 효율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경우 서로 다른 두 개의 소재가 약하게 연결돼 전기 흐름이 방해받는 문제가 있었다며 두 소재 사이에 중간층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과학학술지 네이처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등은 이번 달 청소년과 성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인 비율은 64%로 코로나19 이전의 38%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락을 목적으로 하루 4시간 이상 디지털 미디어 영상을 시청하는 비율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23%에서 47%로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스마트폰 이용과 영상 시청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독 증상이나 안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이 생길 위험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제나 소독제에 자주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여성이 출산한 자녀는 천식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베르겐대 연구팀은 출산 여성 3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청소부나 간호사, 요리사 등 세제나 소독제에 자주 노출되는 직종에서 일하며 임신한 여성의 아이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천식 위험이 2.3배 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신하기 수년 전 이런 직업을 그만둔 여성의 자녀 역시 천식 위험이 1.7배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세제나 소독제가 난자에까지 영향을 줘 자녀의 천식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동은 장내 미생물 분포가 일반 아동과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은 자폐 아동과 일반 아동 90여 명의 분변에서 장내 미생물을 채취해 비교한 결과 자폐 아동 분변에는 박테로이드 비중이 작고 비피도 박테리움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박테로이드는 인지 능력과 언어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세균이고 비피도 박테리움은 항균 작용을 하는 유익균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폐 아동의 장내 미생물은 유전자 복제 능력이 더 활성화돼 있는 등 기능 차이도 있었다며 장내 미생물을 활용한 자폐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첫 도전은 절반의 성공으로 기록됐지만 이륙부터 각단 분리, 페어링과 위성보사체 분리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귀중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네, 이제 내년 5월 실용위성 발사에 다시 도전하고 기술 고도화 과정을 거쳐 2030년에는 달 착륙선까지 쏘아 올릴 계획인데요. 누리호의 도전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